자, 이제 415페이지입니다. 자, 1절의 제목을 볼까요?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구역에 걸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토법률에서도 걸치는 경우를 배웠어요. 근데 그건 지금 생각하지 마세요. 비교할 실력이 안 되니까 아직. 우리 건축법에서도요, 하나의 대지가 두 개의 장벽에 걸칠 때 어디를 따라가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버의 원칙부터 볼까요? 대지가 건축법이나 다른 법에 따른 지역지구에 걸쳤다는 겁니다. 그때는 자, 밑줄 칩니다.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하여 대지 과반석 간족을 따라간다. 대지 과반석 간족을 따라간다. 그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왼쪽 페이지에 여백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1000제곱의 대지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400대 600으로 나눠져 있다. 400제곱은 1종 일반 주거. 600제곱은 2종 전용 주거. 이렇게 걸쳐 있다는 얘기예요. 1종 일반 주거, 2종 전용 주거에 걸쳐 있다. 이럴 때는 어디를 따라간다? 건축물 대지 전부. 대지 전부에 대해 어디를 따라간다고요? 대지 과반이 무슨 지역에 있습니까, 지금? 그죠? 2종 전용 주거지역을 적용한다. 대지 과반수 건축을 따라가면 돼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건축법은 단순합니다. 과반이 속하는 전용 주거지역을 따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어야 재밌을 거 아닐까요? 예외가 있으니까. 밑으로 쭉 내려가면 02번에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예외라고 일단 적으시고. 자, 뭐가 걸쳤다고요? 건축물 동그라미 딱 치고. 방화지구 밑줄. 혹시 여러분들 건축물 러브지구 기억나십니까? 네. 그죠? 방화지구는 건물을 사랑한다고요. 근데 방화지구는 스토커였나요? 애정이었나요? 그러다 애정이라고 적자. 건물을 사랑하는데 애정의 지구.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인 건물만 방화지구를 따라갈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지역에 걸쳐 있다면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의 건축물 규정을 적용한다. 건축물에다 몇 줄? 건축물만 방화지구를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대지는 X. 대지까지 방화지구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것도 여기다 그림을 볼게요. 여기 건축물이 있습니다. 노란 게 건축물이죠. 이쪽이 방화지구에 걸쳤대요. 그럼 이건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까? 건축물에 방화지구가 걸쳤죠. 그때는 방화지구는 건축물을 사랑하는 지구고 건물에 대한 애정지구니까 일단 건축물이죠. 건축물 모두 어디를 따라간다? 방화지구 적용. 건축물 모두는 이거 싹 다다 방화지구 적용. 그러나 대지까지 방화지구는 아닐 거예요. 대지는 모두 어느 지역을 따라간다? 다시 원칙으로 와야 되죠? 과반이 여기니까 2종 전용 주거를 따라간다. 2종 전용 주거 지역을 적용한다. 건축물이 걸칠 때입니다. 방화지구에. 자, 이제 한 장을 또 넘기면 또 하나의 예외가 나오죠. 자, 대지가 녹지역에 걸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다 또 예외라고 적자. 자, 우선 대지 동그라미 치고요. 녹지적 밑줄. 아까 방화지구가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건물이 걸치는 거고 녹지가 예외를 인정받으면 대지가 걸친다. 자, 이제 416페이지입니다. 대지가 녹지역에 걸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각각을 적용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림을 그려보면 대지가 1000제곱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300대 700으로 나눠져 있다. 여기는 녹지지역입니다. 여기는 주거지역이에요. 그럼 아까의 원칙에 의하면 대지 과반적 간족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
이때는 각각 적용한다. 이쪽은 녹지, 이쪽은 주거적을 각각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시험은 원칙에서 나온다, 예외에서 나온다. 예외인데 방화지구의 예외와 녹지적 예외가 나오죠. 어디가 더 중요할까?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에 해당되는 방화지구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주관식으로 얘기해 보세요.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닿았습니다. 그럼 어디를 따라간다? 건축물 모두 다 방화지구. 대지는 과반속관적을 따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416페이지입니다. 416페이지. 이제 면적에 대한 제한, 즉 면적을 공부하자. 이제 면적과 높이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선 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을 따져보자. 우리 건축법에서 면적 산정의 기준입니다. 자, 면적을 따질 때는요, 외벽 중심선을 기점으로 합니다. 외벽 중심선을 기점으로 수평 투영 면적,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수평 투영하게 되면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을 위에서 딱 내다봤을 때 땅에 투영되는, 투사되는 면적을 수평 투영이라고 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2층짜리를 큼직하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외벽이 두툼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인데 이건 바닥 면적이 2개가 나와요? 1개가 나와요? 응? 2개 나오죠? 1층 바닥, 2층 바닥 있죠. 요걸 다 더한 걸 뭐라고 한다? 연면적이라고 한다. 바닥을 다 더한 걸 연면적이라고 한다. 이제 건축 면적이 나옵니다. 건축 면적은 무조건 1개가 나온다. 건축 면적을 이렇게 보세요. 건물이 땅에 다 있습니다. 번쩍 들어올리면 땅에 흔적이 남죠. 요걸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 무조건 1개가 나옵니다. 면적을 따질 때는요, 외벽 중심선이라고 그랬죠. 여기 외벽인데 중심선이니까 요거죠. 벽체 중심선을 따라갑니다. 요걸 기점으로 하여 수평 투영시켰다.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땅에 깔리니까 바로 요겁니다. 여기부터 요거. 이게 면적이죠. 건축법에서 면적하면 벽체 일정 두께를 포함한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설계할 때부터 중심점을 찍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면적의 산정 방법의 1번 대지 면적부터 보자. 대지라는 건 뭐 하는 땅이죠? 건물 짓는 땅이죠. 그래서 대지 면적은 대지 수평 투영을 하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대지 면적이 제외됩니다. 과연 어떤 거이길래 대지 면적이 제외될까? 건축할 수 없는 부분이죠.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땅인데 건축을 못하니까 대지 면적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박스 1번 보면 건축선이 나오잖아요. 아까 했죠. 건축선의 빗금친 부분은 건축할 수 없으니까 대지 면적이 제외되죠. 근데 주의를 보자. 따로 정한 경우는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주의입니다. 확인하셨어요? 따로 정한 경우는 억울하니까 포함될 수 있다. 이제 박스 2번 봅니다. 대지에 도시군 계획설인 도로나 공원이 있다. 그럼 도로나 공원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선 부분하고 도로나 공원은 대지에서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갑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이 나오죠. 땡땡하고요. 건축물이 땅에 닿는 흔적이라고 적자.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땅에 닿는 흔적입니다. 땅에 닿는 흔적. 그러니 화살표 딱 치고 1개밖에 안 나오죠. 무조건 1개. 땅에 닿는 흔적 1개입니다. 자, 건축 면적은 외벽 중심선 그랬네요. 중심선 밑줄 치고요. 둘러싸인 수평 투영이다. 수평 투영이다 밑줄.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이 되겠습니다. 이제 박스로 내려가 봅니다. 첫 번째 박스를 보면은 처마나 차양이나 부연이라고 되어 있죠. 외벽에 돌출된 부분이에요. 처마하면 지붕 밑에 돌출된 부분이고요. 차양이 뭐죠? 유리 창문이 위에 햇빛 막으로 돌출된 거 있죠? 뭐죠? 집 짓는데 제비 집 따져요. 처마 밑에 짓죠? 처마 밑에 돌출된 걸 부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출된 것은 건축 면적 할 때 어떡하냐 이거예요. 자, 오른쪽 칸 봅니다. 1번 전통 사찰은 4m를 빼고요. 2번 축사라면 3m를 빼고요. 3번 한옥이라면 2m를 뺍니다.
한옥에서 처마가 있으면 2m 빼는 것이고요. 4번 충전설이 나온다. 요즘 아파트 들어가면 전기자동차 충전하는 데가 있잖아요. 이것도 돌출 부분이 있으면 2m를 뺀다. 5번 그 밖의 건물은 1m 뺍니다. 만약에 이게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콘크리트 건물은 사찰도 아니고 축사가 아니니까 차양이 있을 때 얼마 뺀다? 1m 빼겠죠. 그 밖의 건물입니다. 마저 그 밑에 거 마저 볼게요. 세 번째 칸으로 들어갑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찾았습니까? 네. 거기 1번 봐. 지표면에서 1m 이하는 건축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표에서도 1m 이하 부분에다 저 지하층이라고 적었어요. 지하층을 뜻합니다. 지하층. 이것은 제가 그림을 한번 그리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함께 그리도록 해요. 우리 건축 면적의 대명사격인 그림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지표면입니다. 이게 지하층, 지상 1층, 2층이죠.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이쪽에 차양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데 차양이 1.5m 돌출되어 있다. 이거 지하층이잖아요. 지표에서 1m 이하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때 건축 면적을 노란 걸로 체크해 보면 자, 이제 왼쪽입니다. 왼쪽을 위에서 딱 내리다 봐요. 내리다 보면 가장 바깥선이 이거잖아, 그죠? 이건데 요건 지금 차양이잖아요. 차양이니까 끝에서 얼마 뺀다? 콘크리트라고 했으니까 1m 빼야죠. 1m 빼고 수평투영시키면 바로 이거. 왼쪽 라인은 이겁니다. 이제 오른쪽을 위해서 딱 내리다 보면 가장 바깥선이 이거잖아요. 그죠? 위에서 봤을 때. 근데 이것은 지하층으로서 지표에서 1m라는 제외라고 그랬죠?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외곽선 이걸로 보이죠? 그대로 끌어내리자. 그럼 바로 요겁니다. 여기서부터 요것이 건축 면적이에요. 결국 요 지하층의 1m 이하를 빼라는 건 건축주가 빠져나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건축주라면 굳이 1m 이상 돌출시킬 필요 없겠죠. 포함되니까. 땅을 더 파서 집어넣은 다음에 1 이하일 때 제외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그죠? 건축 면적은 그 정도 해두시고요. 자, 이제 한 장을 또 넘겨보자고요. 넘기면 바닥 면적이 나옵니다. 바닥 면적. 바닥 면적은 여러 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다 여러 개라고 적자. 층마다 있으니까 여러 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각 층이 볼 거예요. 각 층.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나옵니다. 각 층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층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1번으로 들어갑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보세요. 벽이나 기둥의 구역이 없다고 합니다. 벽과 기둥이 없어도 무슨 무제는 필수죠? 지붕은 있죠. 지붕의 색깔 딱 칠하고요. 이건 1m 후퇴시킨다. 1m 색깔 칠하세요. 지붕만 있으면 1m 빼는 겁니다. 마저 2번 볼게요. 2번은 발코니 나오나요? 네. 또 노대라고 나오나요? 네. 노대는 일본 말이죠. 발코니나 노대나 아파트 베란다 비슷한 뜻 이렇게. 베란다라고 해석하세요. 이것은 1.5m 뺀다. 1.5 색깔 딱 칠하세요. 다시 한번. 지붕만 있으면 얼마 빼고요? 1m. 노대는요? 1.5. 발코니라고 그랬죠? 오늘 나오는 프린트 보시죠. 프린트에 그림 1번이라고 쓴 거. 그림 1번. 맨 위에 거. 그림 1번 찾았어요? 거기 첫 번째 그림은 지붕만 있잖아요. 끝에서 얼마 뺐다? 1m를 빼가지고 수평정을 딱 시키니까 바닥에 깔리는 새카만 부분 있죠? 그게 바닥 면적. 지붕은 1m 뺐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오른쪽 사진 보면 버섯같이 생긴 구조체가 있잖아요. 지붕만 있는 거죠? 1m 빼는 겁니다. 이제 그 밑에 그림 보세요. 발코니라고 돼 있나요? 네. 이것이 1.5를 넘으면 1.5를 뺐단 말이에요. 빼면 남는 게 조금 있죠? 이것을 바닥에 포함시키죠. 그러나 두 번째 그림을 보면 발코니가 1.5가 안 되잖아요. 이건 포함되는 게 없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붕만 있으면 얼마 뺀다? 1m. 발코니 노대는 1.5 뺀다는 겁니다. 다시 교과서로 오시고요. 교과서 2번 봅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것 그랬어요. 우선 1번부터 봅니다.
피로티가 나오죠. 피로티는 공중통행 나와 있고요. 차량 통행 주차 나와 있고요. 공동주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로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기둥을 이렇게 박았죠. 이게 피로티예요. 이걸 갖다가 바닥에 넣게 되면 1층 바닥은 여기부터 이것일 거고 바닥에 포함이 안 되면 바닥은 요것만 될 겁니다. 이것은 피로티의 기능이 뭐냐 이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보행, 자동차 통행과 주차, 공동주택에 쓰였다면 바닥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피로티를 주차장으로 썼다면 이건 포함이 안 되니까 1층 바닥은 요것만 된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피로티를 바닥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일 때. 보행, 차량 통행, 공동주택일 때 뺀다. 그 나머지 기능이면 포함시킨다는 반대석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동그라미 2번. 거기다가 거주적 기능이 없다라고 적었어요. 거주적 기능이 없다. 우리 바닥은요. 심리학적으로 따질 때 털썩 주저앉고 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닥은 거주경이 있을 때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은 거주경이 없어요. 그러니 바닥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보자고요. 승강기탑 나와 있고요. 또 계단탑, 장식탑, 사람 들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빼는 거고요. 다락은 거주 기능이 있나요? 네. 있죠. 예전에 다락방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다락의 괄호축을 보세요. 층고가 1.5 이하라고 합니다. 층고가 1.5 이하인 다락은 사람 허리도 못 펴죠. 거주경이 없으니까 빼는 겁니다. 근데 또 괄호축을 보니까 경사지붕에 다락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층고 1.8 이하일 때 뺍니다. 자, 따라서 다락은 바닥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1.5 이하일 때 제외되고 1.5를 넘으면 포함된다는 반대석이 나오는 거죠. 해석됐고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괄호번에 연면적이 나오네요. 거기다 별표 하나 딱 치고요.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라고 그랬죠? 지하층도 연면적에 포함할까요? 제외할까요? 포함해요. 포함합니다. 있는 그대로 해서 가자고요. 지하층도 바닥이 있잖아요. 네, 연면적은 바닥 면적의 합계라면서요. 그러니까 지하층을 포함시키는 겁니다. 다만 용적률 계산할 때 다음을 뺍니다. 자, 용적률의 공식이 뭐다? 연대였죠, 연대. 연대. 즉,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계산할 때도 연면적이 필요하죠. 요 연면적에 다음에 네 가지가 빠진다 이거예요. 용적률 계산할 때 뺀다고요? 첫 번째, 지하층이 빠집니다. 용적률은 여러분들 높이 개념 맞습니까? 네. 맞죠. 근데 지하층은 높이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니까 빼는 거예요. 전혀 영향 없으니까. 두 번째, 지상층의 주차용인데 괄호 속에 부속 용도를 밑줄 딱 세요.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어요. 이게 부속 용도일 때 빠집니다. 잠깐 여기 볼까요? 이게 백화점 건물입니다. 백화점의 지상 1, 2층에 주차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백화점의 주차장은 주용도예요? 부속용도예요? 백화점의 주용도는 상점이잖아요. 주차장은 부속이죠? 이때는 이걸 뺍니다. 뭐 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지상층의 주차용인데 부속 용도일 때 뺍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상층의 주차용이 주용도일 때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주차 빌딩이에요. 이 전체가 주차장이에요. 차를 갖다가 리프트를 끌어올려가지고 파킹하는 데 있죠. 이건 주용도가 주차장이니까 이건 포함시키는 거예요. 부속 용도일 때 뺀다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물의 피난 안전구역. 이걸 예전에 포함시키다 보니까 아무도 피난 안전구역 만들지 않아요. 아깝다 이거죠. 근데 화재가 딱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마음껏 설치해라 해주겠다 이거예요. 권장하는 의미에서 빼줍니다. 피난 안전구역. 4번 11층 이상 아까 봤었죠. 뭐 설치하는 거였죠? 비행기. 비행기 설치한다고요? 헬리포터죠? 헬리포터로 설치합니다. 근데 경사지붕이 나오나요? 네. 그 아래 대피 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겁니다. 11층 이상일 때 헬리포터를 설치한다고요.
근데 옥상이 평평하면 헬기 착륙이 되죠. 근데 11층 이상인데 경사지붕이야 이렇게. 헬기 착륙 못하죠. 여기는 헬리포터를 설치할 수 없잖아요. 그때는 지붕 바로 아래 대피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사람을 구조하는 겁니다. 요것도 빼줄 테니까 마음껏 설치하라. 자, 잠깐 보죠.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에 빠지는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용인데 무슨 용도? 부속 용도. 초고층 건물과 준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 대피 공간 이렇게. 이런 것들을 빼주겠다 이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지하층은 연면적에 넣는다 뺀다? 넣는다. 그러나 용적률일 때 뺀다는 것이죠. 밑에 괄호 6번 봅니다. 아까 설명드렸어요. 연면적 합계라고 나오죠. 이것은 하나의 대지에 있는 모든 건물의 면적을 합친 거예요. 이걸 연면적 합계. 제가 아까 두 동 이상이라고 얘기했어요. 봅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이제 건폐율하고요, 용적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법에서 배우지 않았나요? 기억나시나요? 건폐율의 최대값이 국토법에서 배웠죠. 주상 공록에 따라 70, 90, 70, 20 이거 있었잖아요. 용적률은 500, 1500, 400, 100 있었죠. 이것의 최대값은 국토법에서 배웠다고요. 근데 건축법에 왜 나오느냐? 자, 보자고요. 자, 괄호 2번 봅니다. 건폐율의 최대 한도는 국토법에 따른다. 다만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는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건축법을 따르라. 맨 밑에 괄호 2번 용적률 보겠습니다. 용적률의 최대 한도도 국토법에 따르지만 건축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 적용하는 규정이 있다면 건축법을 따른다. 그 완화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우리 아까 오늘 용적률 완화를 배웠습니다. 공개공지라고 적으세요. 아까 공개공지를 절취하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었죠? 그때는 건축법을 따르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통괄해서 말씀드리면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값은 국토법이 나온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특별하게 완화하세요, 강화하세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 건축법을 따라달라 이 뜻입니다. 그렇게만 확인하시고.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04번에 대지 분할 제한의 별표 하나 딱 치요. 자,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대지 분할 제한입니다. 대지를 분할할 때 제한 걸겠다 이거죠. 지금 대지를 분할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대지. 나대지를 분할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이건 건축법 얘기죠. 지금 건축법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법상의 대지 분할 제한은 바로 요 대지를 뜻한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의 경우입니다. 자, 이 규정의 목적은 이겁니다. 건축물이 있다는 건 사람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 마음대로 분할하세요. 그럼 마구 쪼개는 이렇게 막. 잘게 쪼개면 과소토지가 발생하죠. 과소토지가 발생하면 1조 채광이 양호할 수 없죠. 그걸 막겠다는 것이 대지 분할 제한. 그래서 목적은 과소토지를 방지하자. 과소토지를 방지하여 양호한 환경을 만들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너무 작게 분할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바로 대지 분할 제한이에요. 무슨 대지라고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근데 나대지를 분할할 수도 있거든요. 이것은 건축법 적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국토법이에요. 국토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우리 국토법에서 개발행위 허가하면 토토토 건물 기억하시죠? 그중 하나가 토지 분할이 있었고 이건 나대지였습니다. 나대지를 분할할 때 국토법이고요. 우리 건축법상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뜻한다는 거죠. 자,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 대지 분할 제한. 자, 형광펜을 꺼내 갖고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색을 딱 칠하세요. 모든 대지도 아니고 나대지도 아닙니다. 반드시 건축물이 있는 대지. 이런 대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면적을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밑에 박스에 숫자가 나오죠.
요거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으니 요거 이상으로 하라는 거예요? 미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이상으로 딱딱 다 적으세요. 요거 이상으로 분할함으로써 과소소를 막겠다는 겁니다. 이건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기준수자니까. 주상, 공록, 기타에 따라 60, 150, 150, 200, 60제곱 이상으로 분할합니다. 주거지역에 건물이 있는 대지가 있잖아요. 이건 쪼갤 때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고요? 60 이상이 돼야 돼요. 자, 주상, 공록, 기타에 따라 60, 150, 150, 200, 60 이상으로 분할함으로써 과소소를 막자. 어디가 제일로 넓어요? 녹지가 가장 넓네, 그죠? 200제곱 이상이니까. 녹지 지역은 건물 짓기 제일 어렵잖아요. 보존지역이라. 그러면서 큰 이유는 건폐율 때문에 그래요. 건폐율 값 적어볼까요, 한번? 주거지역은 70%, 상업은 90%, 공업은 70%. 다시. 주거는 70, 상업은 90, 공업은 70, 녹지는 20이죠. 그러니까 녹지 지역은 대지 면적의 20%밖에 건축할 수 없으니까 대지가 작으면 형편없는 건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저 괄호 2번 또 기준 나와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 색깔 또 칠하고요. 그 대지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밑줄. 그래서 접도 길이 2m 이상이라고 적으세요.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요. 접도 길이 2m 이상입니다. 또 건폐율 보이죠? 건폐율 확인하시고 용적률 보이죠? 대지 공지 규정 보이죠? 높이 제한 보이잖아요. 이거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여기서 여러분들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우리는 삼총사라고 하잖아요. 삼총사에 어긋나게 분할할 수는 없다. 그리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는 뭐였다고요? 접도 길이 2m 이상이죠. 이걸 어긋나게 분할하지 말아라. 또 하나가 대지 공지 규정을 위반되게 분할하지 말아라.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도로가 있고요. 대지가 있다. 이게 접도 길이였었죠? 접도 길이 얼마 이상이었죠? 현재 3m 접해 있다면 아주 양호한 상태죠? 근데 분할을 이렇게 했대요. 이렇게 대지를 분할하게 되면 여기는 1.5, 여기는 1.5밖에 안 되죠. 분할하고 났을 때 2m가 안 되면 안 돼요. 이렇게는 분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은 예전에는 숫자만을 물어봤는데 지금은 전체 기준을 물어봅니다. 제 손가락에 5가지가 딱 들어가요. 자, 제목이 일단 뭐라고요? 대지 분할 제한. 첫 번째 무슨 대지일 것? 건축물이 있는 대지일 것. 두 번째 면적 기준 나오죠? 주상 공록 기타에 따라 60, 150, 150, 260. 그리고 접도 길이 베타를 만족하라. 또 삼총사를 어긋나지 말자. 삼총사가 뭐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끝으로 대지 공지 규정을 위반하지 말아라. 딱 5개. 이 기준으로 문제 된다. 대지 공지 규정은 뭐냐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하는데요. 이겁니다. 땅에다가 집 지을 때 그 대지의 공지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공지를 확보하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지거나 개정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기준만 확인했고요. 자, 넘기시죠, 이제. 면적을 했으니까 높이만 하고 맞추겠습니다. 그것은 건축물 높이는 원칙은 지표에서부터 상단까지로 합니다. 건물은 땅에 붙어 있으니까 지표에서 상단까지로 한다. 거기 원칙이죠. 예외를 보자. 예외에서 다 하지 마시고요. 3번과 4번만 묶어주세요. 우선 3번을 먼저 볼까요? 건축물 옥상에 설치가 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막루장시탑, 옥탑. 옥상의 돌출 부분. 여기 잠깐 봐요. 건물이 이렇게 있죠? 있고요. 여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어. 이게 만약에 승강기탑이라면 여기 엘리베이터 홀이 있는 거예요. 승강기가 없다면 계단탑이라고 하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있는 거죠. 여하튼 이렇게 돌출된 부분 있잖아요. 이걸 높이에 늘 거냐 말 거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거 좀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때는 그 수평 투영 면적의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 그때는 그 높이가 12m를 넘을 때 넘는 부분에 한하여 높이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건물에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요걸 높이에 늘 거냐 말 거냐. 일단 요거의 수평 투영이면 밑바닥 요거잖아요. 요 면적. 요 면적하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이면 이거 아닙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비교해서 요게 요 면적의 8분의 1 이하라면 요 높이에서 11을 빼고 남는 게 있으면 높여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드릴게요. 조금만 하면 끝나니까 집중하시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50m라고 쳐보자. 여기 막루가 올라갑니다. 막루라는 건 올라가서 막 보는 데예요. 막 보는 데. 서방서 같은 데 가면 있겠죠? 여기 15m가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때 높이를 따질 때 이걸 느냐 마냐가 발생하죠.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막루가 놓여지는 수평 투영 면적입니다. 이거. 수평 투영 면적. 그다음에 이 건물의 건축 면적은 땅에 닿는 요게 바로 건축 면적. 그럼 빨간 면적하고요. 노란 면적을 비교해서 빨간 게 노란 거에 8분의 1 이하입니다. 8분의 1 할 때는 높이를 따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서 12를 빼고 남는 게 있으면 넣는 거예요. 12m를 공제한다. 12m 공제하고 산입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말이죠. 빨간 게 노란 거에 8분의 1 이하라고 쳐봐요. 그래야 되면 높이는 뭐 얼마가 된다? 50m에다가 11을 빼니까 얼마 남아요? 3m 남죠? 53m가 정답이에요. 그럼 만약에 8분의 1을 초과할 수도 있잖아요. 초과하면 다 따지면 되다. 다 따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보세요. 프린트에 그림 3이라고 적혀 있죠? 맨 밑에 거, 그죠?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자, 왼쪽 그림을 보면 건축 면적이 얼마래요? 800이고요. 옥탑의 면적이 얼마래요? 그럼 8분의 1 이하인가요? 넘어갔잖아요. 높이는 다 따지면 돼요. 다 따졌죠? 이제 오른쪽 그림 보세요. 건축 면적이 얼마래요? 800인데 80으로 잘못 나왔네. 동그라미를 더 쳐주죠. 800입니다. 건축 면적이 800이고요. 옥탑의 면적이 100제곱이니까 8분의 1 이하 맞습니까? 그때 얼마 뺀다? 11을 빼고 남는 걸 높이에 포함시킵니다. 이해하신 거죠? 자, 이제 다시 교과서 오시고요. 이 프린트는 다음 주도 또 가져오셔야 돼요. 뒷페이지 걸 봐야 되거든요. 자, 이제 교과서 옵니다. 다시. 그래서 옥상의 돌출 부분은 8분의 1 할 때 11을 빼고 산입한다. 이제 동그라미 4번입니다. 지붕 마루에 장식이 있다든지 굴뚝이 있어요. 방화벽에 옥상 돌출부가 있고요. 난간벽이 있다고 하는데 난간벽은 괄호 속을 보자. 벽면적 2분의 3의 공간으로 되어 있는 난간입니다. 이것은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붕에 장식이 있어요. 이렇게 한옥집 같은 데 보면 지붕에 장식 있잖아요. 요건 포함시키지 않으니까 높이는 여기부터 요거 10화로 높이에요. 굴뚝이 50m짜리 굴뚝이 있고요. 1층짜리 공장이 붙어 있다. 이건 50m 그럴 수 없잖아요. 이건 빼고 높이는 요것만 높입니다. 그 다음에 난간벽이 있어요. 여기 건물이 이렇게 있고요. 난간벽이 있단 말입니다. 난간벽. 이 난간을 높이에 넣는다 뺀다.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쇠창살로 있습니다. 쇠창살로 있으면 반 이상이 공간, 구멍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이건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난간을 벽돌로 꽉 채웠다면 2분의 3 공간이 아니니까 포함되는 거죠. 그럼 건축주 입장에서는 난간의 높이에 넣기를 원해요? 빼기를 원해요? 그래서 되게 쇠창살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높이 산입하지 않는다. 자, 이번에 층고에다가 빨간펜 밑줄 딱 치고요. 층고는 층의 높이를 층고라고 하는데요. 층고는 윗면을 2번 확인해야 돼요. 자,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1층 바닥이고요. 여기 2층 바닥이야. 이때 층의 높이를 층고라고 하는데 층고는 윗면이 2번 들어가요. 바닥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 위에서 위를 층고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위에서 아랫면은 뭐가 될까? 윗면에서 아랫면. 이건 천정이잖아요. 이건 천정고가 된다. 천정의 높이 천정고가 되는 겁니다. 층고는 반드시 윗면에서 윗면이 되는 거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층고는요.
방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로 한다. 윗면에다 각각 동그라미 있어요. 윗면에서 윗면.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서로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가중평균으로 한다. 우리 건축법은 단순한 법이에요. 높낮이가 다르면 평균치를 취하는데 무슨 평균이라고요? 가중평균. 그게 뭐예요? 두 개를 더해가지고 2로 나누면 산술평균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이건. 가중평균, 면적을 고려해서 평균치를 취하는 거예요. 면적을 대비해서 가중평균으로 한다. 3번에 반자 높이가 나오죠? 우리 강의실에서 반자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요 하얀 거 텍스입니다. 천장 밑에 되는 걸 반자라고 해요. 요 반자가 없으면 여기 전선이 막 늘어져 있을 거예요. 요걸 막는 게 반자죠? 반자까지 높이를 반자 높이라고 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에서 반자 높이가 서로 다르다면 어떻게 한다? 가중평균.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을 합니다. 자, 이제 층수에다가 별표 하나 딱 쳐주시고요. 2번으로 내려갑니다.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 거 박스 1번 보세요. 승강기탑으로서 8분의 1 이하라고 나오죠. 8분의 1이 나오죠? 이거 아까 봤던 것 같은데요. 이거예요, 이거. 자, 옥상의 돌출 부분을 높이 넣을 때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층수에 넣냐 마냐 문제가 발생하죠. 이것도 8분의 1 때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8분의 1 이하일 때는 층에 뺀다고요? 8분의 1 초과하면 한계층으로 보는 거고. 이렇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자, 이제 박스 2번.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죠? 자, 한번 물음을 드릴게요. 지하층 물어볼게요. 지하층은 연면적에 넣는다, 뺀다? 넣는다. 넣고요. 용적률에 뺀다. 층수에 뺀다. 왜 그러냐면 층수나 용적률은 높이 개념이잖아요. 근데 지하층은 높이에 전혀 무관하니까 빼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3번으로 쭉 내려갑니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건물, 그다 실내체육관이라고 그러죠. 실내체육관 또는 극장. 극장이나 실내체육관은 한 개의 단층인데 높이가 높단 말이에요. 이때는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 만약에 실내체육관이 한 개 층인데 높이가 9m래요. 건축부상 몇 층이다? 4m마다 하나로 보니까 3층으로 본다. 3층이죠. 자, 이제 끝으로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대. 이런 경우죠. 하나의 건축물이 층이 서로 달라요. 여기 하나의 건축물이에요. 여기는 10층이고 여기는 20층이래요. 층이 따로따로 붙어가지고 한 개 층입니다. 이것은 평균치 취하면 안 돼요. 우리 아까 그랬잖아요. 건축법은 단순하다. 높낮이가 다르면 평균치 취한다고 그랬죠? 무슨 평균? 가중평균인데 층수만 평균치가 아니에요. 이때는 가장 많은 20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르다면 가장 많은 층수, 그다음 평균 층수 X, 평균 층수를 취하지 않고 가장 많은 층수를 취한다. 왜 이건 평균이 아닐까요? 악용의 우려가 있어요. 만약에 평균으로 취해준다면 저 같으면 이렇게 질 거예요. 100층을 저 이렇게. 100층을 딱 짓고요. 1층 하나 붙여 이렇게. 그럼 평균 치면 50층이잖아요. 이런 악용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100층을 본다 이렇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 프린터 가지고 오시고 다음 주는 오른쪽 높이 제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